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박봉식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민수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 권민수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은빛 지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 사이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켰지만 주머니 속 일당은 고작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몸에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민수가 20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셨죠.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가지만 어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날 포기했어. 민수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는 반지하 원룸까지는 아직 50m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달린 그곳은 70대 노부부인 박봉식과 김혜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식당을 지날 때마다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또 늦게까지 장사하네. 민수가 투덜거리며 지나가려 하는데 식당 문이 열리면서 김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민수야. 또 늦었구나. 김혜자는 민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인사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김혜자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많이 힘들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 안 받을게. 김혜자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런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시선으로 본다고 믿었죠.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민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식당 안에서 박봉식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박봉식의 질문에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민수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거든요. 월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빠듯했죠. 그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박봉식의 말에 민수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들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꼰대들 참견질하지 말라고요. 내가 언제 동네 인사라도 팔았습니까? 민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김혜자와 박봉식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었죠. 좁은 방 안에는 먼지가 쌓인 대학 교재들과 버려진 꿈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나를 뭘 안다고. 민수는 소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진심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특히 박봉식과 김혜자 부부는 항상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는데 민수는 그것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술이 취하면서 민수의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아무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고 공사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킨 후 집에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 반복되었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밤에는 배달일까지 해야 했는데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수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주문이 많아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배달비 5만 원이 들어 있었지만 그것도 내일이면 어머니 병원비 통장으로 들어갈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2병과 안주 몇 개를 사들고 나오는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벌써 술이 취한 건지 아니면 너무 피곤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마셔야겠어. 민수는 중얼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걷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런데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네. 그러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마웠어. 박봉식과 김혜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민수야. 김혜자가 민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또 마셨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민수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빨갛네. 박봉식도 민수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느껴졌죠. 또 마셨구나? 뭐, 내가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우스워? 민수는 비틀거리며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혜자와 박봉식은 민수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시고 가.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안 되겠어. 김혜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비웃었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기운과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내들 같은 노인네들이 날 뭘 알아. 매일 지나가면서 수군거리고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수야, 진정해. 우리가 언제 그랬어? 박봉식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병원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게 다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혜자는 무서워하며 박봉식 뒤로 숨었고 박봉식은 양손을 들어 올리며 민수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정말 너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내 아버지하고도 친했거든. 하지만 그 말이 민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까지 이용하려고?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박봉식을 밀쳤습니다. 70대 노인인 박봉식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죠.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김혜자가 비명을 지르며 박봉식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봉식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죠. 아, 아니야. 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혜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근처 주민들이 나왔고 누군가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김혜자는 울먹이며 박봉식을 흔들었지만 박봉식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박봉식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민수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 권민수,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사흘은 민수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딱딱한 침대, 그리고 끊임없이 맴도는 후회의 감정들. 박봉식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혜자 할머니는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젊은 변호사였는데 민수와 제대로 된 상담도 하지 않고 대충 서류만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70대 노인이고 머리 외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 간부라고 하더군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 간부의 아버지를 때렸다니 이제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수갑을 찬 채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웅장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도 앉아 있었죠. 저분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박성진 경정이라고 하더군요. 국선 변호인이 작은 소리로 귀띔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박성진의 시선을 받으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사무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고 재판장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나타나는 순간 민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재판장은 단정한 모습으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수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본 사건은 상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권민수, 피해자 박봉식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그 얼굴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무 죄 없는 70대 노인 부부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박봉식 씨는 머리 외상으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부인 김혜자 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과거 행적들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대학 중퇴, 무직 상태, 알코올 의존 증세까지. 민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으며 특히 피해자 부부에게 여러 차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민수는 재판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술에 취해서 오해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술에 취해서 잠깐 이성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때 재판장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 법정에서는 어떤 신분도 과거도 감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순간 민수는 번개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10년 전 자신이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조용한 성격이었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아주머니를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아주머니라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뭔 책만 읽고 있어. 공부해서 뭐 하려고? 나이도 많으면서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당시 민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바로 지금 눈앞의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아주머니가 이제 판사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민수의 변화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재판장이 과거 자신이 조롱했던 그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죠. 증인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김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그날 밤의 충격으로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날 밤 피고인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민수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는데 김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희를 밀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증언을 들으며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평소 피고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민수는 원래 좋은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희는 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희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죠. 김혜자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말이었거든요. 재판장이 김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김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벌은 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에 박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의식도 제대로 못 찾으시는데 재판장이 박성진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왜 피해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의 친절도 동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은 민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피고인은 1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장은 은퇴 후 이 동네에 거주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이번 사건으로 특별히 재소환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본 재판장은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영숙입니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아주머니라고 조롱했던 그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는 것이었죠.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본 재판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오직 현재의 사건만을 다룰 것입니다. 이영숙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변화가 가능한 사람인지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무례함들이 모두 기억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이영숙은 남편과 함께 조용히 이사를 와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젊은 민수와 친구들은 그런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판사 앞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영숙 판사는 민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끝난 후 민수는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영숙 판사가 과거 자신이 조롱했던 그 아주머니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민수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절망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알고 있는 판사 앞에서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 있었죠.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이영숙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박봉식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탄 박봉식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봉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안타까웠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박봉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영숙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과 본 재판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봉식은 당황하며 이영숙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영숙 판사님은 제 아내입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때린 박봉식이 이영숙 판사의 남편이었다는 것이었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판사는 냉정하게 법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본 재판장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판사가 본 재판장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재소환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판사의 남편이라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영숙 판사는 박성진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본 재판장은 30년간 법복을 입으며 단 한 번도 사적 감정으로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본 재판장이 피해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한다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숙 판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피고인은 본 재판장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합니까? 그 질문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이영숙을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기억합니다. 그때 본 재판장의 남편, 즉 오늘의 피해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도 기억합니까? 민수는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박봉식은 젊은이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화하게 대했었죠. 그분은 저희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피고인은 폭행했습니다. 이영숙 판사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남편이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모욕했던 그 아이죠.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나를 판사로 부르네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영숙 판사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장은 판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로만 판단할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범죄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후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바로 재판장의 남편이었다니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았죠.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판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판결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폭행입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과거 행적들을 더욱 자세히 드러냈습니다. 대학 중퇴 후 여러 차례 직장을 그만둔 것, 알코올 의존 증세, 그리고 동네에서 일으킨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피해자 박봉식 씨는 현재까지도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박성진이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경찰 간부로서 이런 범죄가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영숙 판사는 박성진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방청객의 개인적인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주십시오. 공판이 끝난 후 민수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독방이 아닌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있는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야, 너 그 유명한 판사 남편 때린 놈이구나. 한 수감자가 민수를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데. 완전 망했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더 걱정되었죠. 며칠 후 민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민수는 구치소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것이 2달 전이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널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거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누구도 사람의 마지막은 정해놓을 수 없어.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민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다른 수감자들의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점차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민수야, 내가 이렇게 성실할 줄 몰랐네. 같은 방 수감자 중 하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박봉식과 김혜자에게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말씀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마지막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쓴 편지가 과연 이영숙 판사에게 전달되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밤,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마지막은 정해놓을 수 없어.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최종 공판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유언장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깨달았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글귀들이 모두 외워질 정도였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법정에 도착하니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 박성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혜자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이영숙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판결 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고해 상해입니다. 만취 상태라는 것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소 관리 소홀의 결과입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실형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국선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때 이영숙 판사가 손에 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민수가 쓴 사과 편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영숙 판사는 편지를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분들마저 의심했습니다. 특히 박봉식 할아버지와 김혜자 할머니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가족처럼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숙 판사는 잠시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변하고 싶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이영숙 판사는 민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고 쓴 글이군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저를 조롱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의 기회를 놓치지는 마세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이영숙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판결하겠습니다. 이영숙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권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5년간 집행유예하고 사회봉사 800시간을 명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관대한 판결이었거든요. 박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박성진이 일어서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판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본 재판장은 30년간 법복을 입으며 단 한 번도 사적 감정으로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 의지, 그리고 피해자의 관대한 처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영숙 판사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생을 다시 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법의 정의라 믿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관대한 판결에 감격했지만 그보다는 이영숙 판사의 마지막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김혜자 할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내가 정말 변하기를 바란다. 너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는 김혜자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민수는 한 달 만에 다시 그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올 때 받은 옷은 깨끗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깊은 숨을 쉬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민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도망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봉식과 김혜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로는 마음을 전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행복한 밥상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김혜자가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는 순간 김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혜자는 민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반항적이고 무례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김혜자는 민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박봉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민수는 박봉식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봉식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박봉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사회봉사도 성실히 하고 다시는 술로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박봉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박봉식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어릴 때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는 참 밝은 아이였어. 박봉식의 말에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봉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그리고 김혜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변했다고 믿는다. 이영숙 판사님도 그래서 기회를 준 거겠지.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믿어주기까지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 얼굴 보러 와라. 김혜자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사회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구치소에서 배운 목공 기술을 활용해서 작은 가구 공방에서 일하게 되었죠. 한 달 후 민수는 행복한 밥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어머, 이게 뭐야? 제가 번 돈으로 산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김혜자는 꽃다발을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때 박봉식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들이 있는데.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몇 달 후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를 성실히 마쳤고 공방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봉식과 김혜자의 가게 일을 도우며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갔죠.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이영숙 판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숙은 민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란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영숙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민수는 그날 밤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변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섰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민수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